자, 18번 문제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허가를 받을 필요 없고요. 자, 2번. 국장이 주거지역 안의 기준 면적을, 주거지역은 얼마까지 허가를 안 받죠? 180인데 2배로 정할 수 있어요. 이제 10에서 300%까지 가감이 되니까 2배라는 거 200%잖아요. 네, 가능할 수 있네요. 그러면 얼마까지 안 받게 되는 거예요? 360까지 안 받게 되는 건데 400제곱미터인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할 때 허가를 받지 않는다. 허가를 받아야죠. 3번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의 허가 기준 면적을 최소 18제곱미터로 정하여 공고할 수도 있어요. 예, 10%로 확 줄이는 거죠, 뭐. 예, 가능하고. 4. 1단에, 거기 1단이라는 거는 한 덩어리라는 얘기라 그랬죠. 그리고 몇 년 안에 거래하면 합산한다고 그랬어요? 1년. 예, 근데 이제 4번의 뒷부분에 3년 안에 이랬으니까 틀렸고요. 1년 안에 토지거래에 대해서 합산하는 제도가 있죠. 5번.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14일 안에, 14일 아니고 15일이 맞습니다. 15일. 그리고 뒷부분도 하나 틀린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뭐가 틀렸나? 아까 그림에서 보셨었던 건데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예. 선매통지. 그죠? 예. 그래서 세 가지가 뭐야? 허가, 불허가, 선매통지. 예. 셋 중에 하나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하나 빼먹었잖아. 선매통지에 대해서는. 자, 19번. 개공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 19번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좀 제법 있는 문제고. 1.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만료가 됐대요. 지정이 만료가 됐대. 재지정이 없대요. 재지정이 없으면 행위자인이 없는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증이 첨부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첨부될 필요 없죠. 왜 첨부될 필요가 없죠? 기간 만료됐고 재지정이 없으니까요.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 어떤 제한, 구속 이런 데서 없어진 거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통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통금. 통금이 이제 통행금지 약자인데 12시 정도 되면 이렇게 이제 사이렌이 막 울려가지고 엥 하고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못 다녀요. 그리고 이제 새벽 5시인가? 몇 시인가 이게 이제 풀려. 이제 통금이 이제 해제되고 그랬는데 그게 저 어렸을 때 있다가 없어졌어. 언젠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12시만 되면 안 다녀. 왜 안 다녀? 그게 오래된 습관이기도 하고 왠지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수십 년 동안을. 그런 제도가 있어.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지정 기간이 끝났으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 그걸 굳이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런 거죠. 2번. 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제3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등기 전매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합의가 있고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면 그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등기가 정확히 최종 매수인에게 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등기가 제대로 잘 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생략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가 있대. 그걸 이제 실체적 권리 관계와 부합하다 그래. 그럼 등기 자체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냐 이 얘기인데 OX. 이게 일반적 지역에서는 O예요. 일반적 지역에서는 맞거든요. 근데 어느 구역 안에서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무효인데 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무효냐면 실체적 권리 관계하고 부합하는데도 왜 무효예요?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미등기 전매에 대한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허가를 안 받았잖아요. 그 중간에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매매계약 다 무효고 등기 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 일반적 지역은 유효하는 게 맞는데 어느 구역 안에서만
예, 허가구역 안에서는 무효가 됩니다. 3번.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할게요. 2년 이상에다가 채색. 요게 2년의 30%잖아요. 그 2년의 30%가 2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하가 맞아요. 2년 이상이면 몇 년을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2년 이하가 맞다고. 근데 요런 함정도 쉽지 않은 함정이긴 한데 걸릴 수 있다는 거 예,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것도 기출문제 예전에 이제 3번까지 잘 참고 내려온 사람들은 이제 4번 문항을 풀 수 있잖아요. 이제 4번에 보니까 더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건물도 함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토지랑 건물이랑 같이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는 허가를 못 받았어. 근데 원래 건물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만이라도 등기를 해주는 게 맞아? 아니면 건물만의 등기를 해주면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 5자, 5글자. 법정지상권이 생기잖아요. 건물만 넘겨주면 법정지상권이 생기잖아요. 그럼 법정지상권 50년 만에 인정되면 소유권이나 침배가 없잖아. 그래서 법정지상권 때문에 이건 건물만의 이전 등기는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정확히 맞고. 5번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도 밑줄 한번 잡을게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그걸 무슨 상태라고 하죠? 그걸 계약금 상태라고 그래요. 계약금 상태. 왜 계약금 상태라고 그래요? 계약금만 지급했으니까. 근데 계약금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뭘 할 수 있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근데 그 계약을 해지하는 거는 관청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사적 자치의 영역이니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인은 배액을 지급하면서 해지할 수 있고 매수인은 포기하면서 해지할 수 있고 뭐 그런 그 영역까지 제한할 수는 없으니까요. 20번 문제 별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20번.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여러 가지 가격이 나오잖아요. 네, 그 가격을 다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혹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아까 얼마라 그랬죠? 2년에 30%인데 그 30%를 정하는 가격이 뭐 기준? 공시지가. 네, 공시지가. 첫 번째 공시지가. 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행강제금 뭐 기준? 실거래가 기준. 예, 실거래가 기준. 그 두 번째는 옆으로 화살표 한번 해주시고요. 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같은 경우에. 예, 그러면 실거래가 확인이 불가하면 뭘로? 그때는 공시지가. 예, 공시지가로 할 수밖에 없죠. 실거래가가 원칙이긴 한데 확인 안 되는 경우는 공시지가.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선매. 선매는 뭐 가격 기준? 감정가 기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소위 이제 매수 청구 부분인데 매수 청구는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해준다 그랬죠? 아까 공시지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8페이지 넘어가시고요. 308페이지. 예, 사장의 포상금, 예, 그리고 이제 벌칙으로 갑니다. 이쪽 장에서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고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긴 한데 그래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포상금 제도인데 어떤 포상금이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포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법에도 있듯이.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 포상금이 조금 세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지급 기준 있잖아요. 거기 동그라미 1번이 좀 중요한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떻게 한 자? 거짓으로 한 자.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거짓 신고. 이 거짓 신고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일단 알아야 돼. 거기 부가과태료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부가과태료가 뭐지? 거짓 신고를 하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얼마야? 응?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네, 근데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과태료가 때에 따라서 수백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0억만 잡아도
20%면 얼마를 주겠다는 거야? 20억을 주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 법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너무 또 크거든. 20억을 주기는 좀 아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도를 정해놨어요. 얼마? 1,000만 원. 그래서 거기도 채색 한번 할게요. 20% 채색, 1,000만 원 한도. 이렇게. 한도를 정해놓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1,000만 원 받자고 누가 이거 신고하겠어? 그죠? 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한 사람한테 쇼부치지 뭐. 네? 내가 신고할 건데 얼마 줄래? 뭐 이렇게. 그죠? 안 할 건데 얼마 줄래? 뭐 이렇게. 그럼 최소한 10%는 줄 거 아니야. 이런 한도를 정해놓은 것 자체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는 뭐 허가 안 받았다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이런 건당 50만 원 나오는데 이 50만 원 나오는 거는 무슨 법하고 똑같아? 부동산 거래 신고법하고 똑같고요. 자,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문제. 가불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 자, 요런 문제 나오면 뭐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표. 값과 을 이렇게 이제 표 하나 만들어 놓고 읽어가면서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기억. 갑은 부동산 등의 실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거짓 신고하면 포상금 지불 사유 맞죠? 몇 퍼센트? 그 부가가태료의 20%, 한도는 1,000만 원. 예, 그래서 신고관청은 A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했대요? 3,000. 그럼 3,000만 원의 20%면 얼마야? 600만 원. 600만 원 일단 적어 놓고요. 예, 두 번째. 을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B를 신고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은 사람도 일단 지급사유에 해당이 되죠. 신고 사건에 대해서 공소 제기가 되어서 벌금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근데 얼마? 이건 그냥 50만 원이야. 건당 50만 원. 20%를 주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B건에 대해서 얼마? 50만 원.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 디귿번. 을은 부동산 등의 거래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은 신고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이건 지급 사유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디귿번을 일단 제끼고요. 니을. 갑을은 공동으로 부동산 등의 실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D를 신고하였대. 공동으로 거짓 신고한 사람을 신고를 했대요. 신고관청은 D에 대하여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했어? 6천만 원이면 20%를 줄 거잖아요. 근데 20%가 얼마지? 1,200만 원. 근데 한도를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일단 조정되는 거예요. 근데 조정이 되는데 갑을이 포상금에 대한 분배 약정을 하지 않고 같이 신고했잖아. 그럼 어떻게? 균등 배분해야지. 예, 그래서 D건에 대해서 얼마씩? 500만 원씩 이렇게 적어주면 되네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미음번에 보면 갑은 허가 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이를 신고하여. 자, 요거 이행강제금 5천만 원은 20%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 그냥 50만 원을 주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이 건에 대해서 50만 원. 요것만 이제 더하기만 하면 되네요. 그죠? 예, 그럼 갑은 얼마? 1,150만 받게 되고요. 을은요? 550만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포상금 제도가 작년에 안 나왔거든.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근데 작년에 포상금이 안 나온 게 12년 만에 처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포상금이 12년째 계속 나오다가 작년에 한번 나왔거든요.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럼 올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올해 무조건 나올 건데 이제 예전처럼 그냥 줄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목을 한 4개 정도 주고 뭘 섞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포상금에 관련해서 한 2-3개 주고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포상금 한두 개 섞을 가능성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신고법 포상금을 섞는다면 무조건 거짓신고 섞겠지.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몇 퍼센트 받는다는 거. 20%인데 한도 얼마? 1,000.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자, 2번 문제. 행정질서벌이 부과되는 금액의 기준이 다른 거.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얼마 부과해야 돼? 무신고 500. 무신고 500. 예. 그다음에 2번. 개공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를 하도록 요구했대. 500. 3번에 조장 방조 500. 요구, 조장, 방조 다 500이죠.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대. 거짓으로 신고하면 이게 좀 금액이 세지잖아요. 이게 뭐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취득가액의 100분의 5로 바뀝니다. 4번 정답이네요. 5번은 채색을 좀 한번 해주실 건데 어디다가 채색을 하시냐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라는 단어 나오죠. 외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채색 그리고 별표까지 하나 할게요. 주의하셔야 되는데 외자가 들어가면 500이야. 외자 들어가면 500이고 외자 빠지면 3천만 원이야.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외자가 들어가느냐 외자 빠지느냐에 따라서 과태료가 2,500만 원이나 차이 나잖아요. 조심하시라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라는 게 뭐죠? 예를 들자면 뭐 통장 사본 같은 거, 뭐 그런 거, 뭐 무슨 돈으로 뭐 왔다 갔다 했는지 그런 거 증명하라는 거니까. 3번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규정된 과태료가 아닌 거를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답은 1번에 취득세 3배짜리죠. 취득세 3배짜리 과태료는 없어요. 그런 거 자체는 없는 과태료입니다. 2번에 100분의 5 과태료는 있어요? 네. 이거는 뭐 할 때? 거짓 신고. 그 다음에 3천짜리도 있어요? 네. 뭐 언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자, 4번에 500만 원 과태료도 있지요. 이런 건 이제 뭐 무신고 안 했을 때라든가 또는 뭐 요구, 조장, 방조 이런 게 500이야 다. 그리고 100만 원짜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있어요? 예. 언제? 외국인이 몇 월짜리? 6월짜리 신고 안 했을 때 100. 외국인이 6월짜리 신고 안 하면 100. 뭐 이거 다 있는데 1번만 없네요. 4번.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말하는 과태료 여러 가지 이제 대상자, 기준, 부가권자 이런 거를 바르게 연결한 거 이렇게 물었네. 1번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계공, 게시물 미게시, 누가 얼마, 등록관청이 100. 1번 맞아요? 예. 2번 등록이 취소가 되었는데 반납을 안 했대. 역시 누가 얼마, 등록관청이 100이라고 해야죠. 이것도 등록관청이 100. 3.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계공. 무신고했대. 누가 얼마? 신고관청이 500 과태료. 그렇죠? 신고관청이 500 과태료. 무신고니까. 4. 외국인 등이 계약을 원인으로 60일짜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얼마? 신고관청이 300을 해야 돼요. 등록관청 아니에요. 신고관청이 300.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누락에 따른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려는데 안 했대. 누가 3천? 신고관청이 3천. 신고관청이 3천. 자, 문제 5번. 500만 원 과태료 처분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 1. 상속을 원인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이거는 6월짜리니까 얼마? 100만 원. 1번이 답이네. 그죠? 1번이 100만 원이에요. 나머지 이제 5번까지는 다 500 과태료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2번에 거짓 신고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3번에 게을리했을 때, 무신고, 지연신고 뭐 같은 말이죠. 그리고 4번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5번에 조장방조 뭐 이런 거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6번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 기간의 연결이 옳은 거 1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대. 요거 얼마지요? 신고관청이 3천. 예,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신고관청이 3천짜리를 해야 됩니다. 2번. 개공으로 하여금 거짓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대. 그럼 누가 얼마? 신고관청이 500. 예, 신고관청이 500 부과해야 되고. 3번에 등록증을 게시를 하지 않았다네. 그러면 누가 얼마? 등록관청이 100. 그죠? 그 다음에 4번.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협회를 말하는 거죠. 협회. 누가 얼마? 국장이 500. 예. 5번. 5개 광고물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대. 등록관청이 100. 예. 5번이 연결이 좀 잘 됐네요. 그죠? 관청 연결이. 7번 문제 별표 하나만 할게요. 예. 7번 문제에서는 특히 4번 문항이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에요. 7번 문제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4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틀린 거 1번.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렇게 세 가지 관청이 하는 거 맞죠? 근데 과태료 처분이 일정한 기간 동안 누적되면 행정처분을 가중할 수가 있어요. 그
그 일정한 기간은 몇 년이고 몇 번 이상 받으면 가중하죠? 1년이고 3번 걸리면 업무정지, 4번 걸리면 상취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중처벌이 된다는 거죠. 그런 가중처벌은 무슨 법에서나 있냐면 공인중개사법에나 있어. 가중처벌이. 무슨 법에는 가중처벌이 없어요.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중처벌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만 가중처벌이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2번 부동산거래신고법상에 규정된 과태료 부가징수권자는 오로지 신고관청이다. 그렇습니다. 신고관청이 다 해. 뭐 취득가액의 100분의 5도 하고 뭐 3,000짜리, 500짜리, 300짜리, 100짜리 신고관청만 해. 다른 관청은 일치하지 않아요. 3. 어느 법률에 의하든 과태료 부과할 때 부과권자는 사전에 청문을 거쳐야 한다. OX, X. 과태료 할 때 뭐 하지 않아요? 청문하지 않아요. 청문은 언제만 해? 취소할 때만 해요. 아까 우리 토지거래 허가 취소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허가 취소. 그때도 청문하지 않아. 청문해. 그때도. 왜? 취소니까. 모든 취소는 앞에 뭐 한다고? 청문해야 돼요. 이거 왜 청문해야 되냐면 억울한 취소 같은 거 당하면 안 되니까. 4번은 그 밑에 여백에다가 사례를 하나 좀 그려놓을게요. 4번과 관련한 사례. 자, 여기가 강동구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경기 하남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개공이 사무소는 여기에 있어요. 강동구에 사무소가 있는 거야. 근데 중개한 물건은 어디에 있는 물건이야? 하남시에 있는 물건이야. 그러면 등록관청은 어디가 되고 신고관청은 어디가 돼? 등록관청은 강동구가 되고 신고관청은 하남시에다 신고해야 되잖아. 그치? 예, 그래서 신고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거짓 신고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과태료 부과해야 되잖아? 어느 관청이? 강동구청장이 아니면 하남시장이? 잘 생각해봐요. 조금 전에 제가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모든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한다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하남시장이 과태료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얼마? 500 아니고 100분의 5. 뭔 또 500이야 갑자기. 그죠? 예.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그죠? 예.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과태료 얘가 한다고 하남시가. 그런데 하남시장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한 것을 강동구청장이 알아야 돼? 몰라도 돼? 자, 왜 알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10일 내에 통보해줘야 돼요. 왜 알아야 될까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힌트. 네. 요게 힌트야. 요게 힌트라고. 행정 처분을 해야 되거든. 왜 행정 처분을 해야 되냐면 얘는 거짓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개공이 거짓 신고했다는 얘기는 중개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계약서도 썼을 거 아니야. 계약서를 원래대로 썼을까? 업다운해서 썼을까? 업다운. 왜냐면 거짓 신고를 했으니까. 그럼 그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니까 강동구청장이 누구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 상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 거짓 신고하면 상취. 개공이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 상취가 된다고. 근데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근데 방향이 누가 부과한 걸 누가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등록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있으면 그걸 신고관청에서 알 필요가 없어. 그건 하등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제 신고관청이 부과한 것만 이제 그 등록관청이 알아야 되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특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실 거고요. 5번 과태료 부과할 때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 같은 것들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태료 금액을 늘리거나 가중, 줄이거나 감경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그러니까 줄여줄 수 있는 기준이나 늘릴 수 있는 기준이 공인중개사법은 2분의 1까지 가능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도 가능하고 5분의 1도 가능하대.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2분의 1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거가 그 폭이 커? 아니면 5분의 1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게 폭이 커? 2분의 1이. 예, 그래서 그 2분의 1을 밑줄 한번 합고, 세 번째 줄 2분의 1, 세 번째 줄 2분의 1을 밑줄 하시고, 그 밑에다가 500짜리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부분에 보면 5분의 1이 있잖아. 거기다가 다시 밑줄 하시고, 5분의 1은 쬐끔만 봐준다는 얘기야. 쬐끔만. 예, 그래서 요거는 3,000짜리랑 취득가액의 얼마짜리지? 100분의 5. 요런 거는 5분의 1 범위 안에서만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법의 정도가 좀 세기 때문에 5분의 1까지밖에 안 돼. 그래서 참고 하나 해주실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무조건 2분의 1 범위가 아니라 5분의 1도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법마다 약간 차이가 있네요. 자, 이제 2편 끝났고요. 이제 3편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다가 잠깐 좀 펴놔볼게요. 여기 파트 3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한번 좀 잠깐 펴놔주시고. 예. 자, 중개 실무장에서는 6문제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개 정도. 올해 시험에도 작년에도 6개 나왔는데 올해도 한 6개 정도 예상하실 거고 3장에서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3장 조사 확인. 그리고 6장에 이제 부동산 거래 관련 실무법 있죠. 거기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거기서 뭐 나오냐면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도 3개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은 뭐하고 똑같아? 민특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지. 어떻게든 뭐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 없잖아. 똑같은 건데 뭐 똑같은 법인데 뭐 따로 공부해. 예. 그럴 필요 없잖아. 그지? 예. 자, 7번의 경공매에서는 2문제 정도 매년 나오고 있는데 공매는 안 나오고요. 경매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공매는 뭐 왜 안 나오냐면 공매는 특별히 낼 수가 없고 왜 낼 수가 없냐면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독점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잖아. 예. 일반 사인이 뭐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도 없고요. 예. 그래서 경매 쪽만 문제를 냅니다. 한 장 넘겨보면 실무의 개념 같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실무의 개념만. 중개실무란 중개계약으로부터 중개계약을 시작하는 거예요. 중개계약이 중개실무를 시작하는 거. 중개행위에 의한 중개완성까지. 중개완성이 끝이야. 우리가 이제 그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중개완성이니까 그 과정까지 이르는 업무활동 일체를 중개실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인장 등록은 실무다, 실무가 아니다. 실무가 아니지. 왜? 인장은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자, 고용인을 막 고용하는 거. 아니야. 왜? 그거는 뭐 중개 활동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예, 그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쉽게 좀 표현하면 물건 하나 들어오면 그 물건 접수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해서 뭐 하는 것까지? 팔아줄 때까지. 완성하는 데까지 개공의 모든 활동이 다 중개 실무에 들어갑니다. 문제 1번 틀린 거. 중개계약으로부터 중개행위에 의한 중개완성까지 개공의 업무활동 일체를 중개실무라고 한다. 1번 맞아요? 예. 이 중개가 이루어지려면 중개대상물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물건. 그 다음에 의뢰인도 있어야 되고 개공도 있어야 되고 이걸 이제 중개의 3요소라고 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확인하시고 3번 물건의 조사 확인 필요해요? 네. 가격 산정도 필요해? 그 가격 산정이 바로 거래 예정 가격을 산출하는 건데 예정가 우리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정가를 어디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확인 설명서에.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여기까지 실무가 맞아. 그런데 이제 중개보존을 고용하고 회고하고 부동산을 광고하고 광고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경영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실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틀렸네요. 4. 당사자 간의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중개가 완성이 되는데 계약 체결 시점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되는 때이다. 그런가요? 예. 이제 무슨 계약이라 그래 이거를? 예,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거래 계약이 중개하는 거래 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는데 다 낙성 계약이잖아. 그런 의미고
5. 개공이 중개 업무 활동의 출발점은 의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누군가 의뢰해야지. 물건이 들어오든 손님이 들어오든 의뢰가 많아야 됩니다. 2번 옳은 것 1. 개공이 일방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계약 이행행위. 계약 이행행위. 말 그대로 이행행위잖아. 그럼 이건 실무야 실무가 아니야? 실무가 아닌 거죠. 1번은 포함되지 않고요. 2.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킨 개공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인을 받아주는 거. 확정일자인을 안 받아줘도 돼? 아니면 꼭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도 되는데 이걸 받아주는 거는 서비스란 말이야. 예, 서비스. 말 그대로 서비스. 예, 근데 그걸 해줬다면 실무야 실무는 아니야? 실무는 아닌 거지. 예. 3번 A 토지 매각 의뢰를 받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실지 조사를 하는 행위. 조사는 꼭 필요하죠. 그래야 확인 설명도 하니까 실무에 포함됩니다. 3번 정답이네요. 4. 개공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거, 업무 보증을 설정하는 거, 혹은 인장을 등록하는 거. 이건 전부 뭐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야? 업무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실무가 아닌 거죠. 5. 사무소 이전할 거, 여기서 할 거냐, 다른 동네에서 할 거냐, 이런 거 결정. 이건 경영상의 문제입니다. 휴업 좀 하다가 할 거냐, 뭐 이런 거 결정하는 거. 휴폐업 다 뭐예요? 경영의 문제지 실무는 아니다. 3번 중개 실무의 여러 과정 중에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 법률행위니까 4번에 있는 계약 체결이 법률행위겠네요. 나머지 다 사실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4번만 법률행위입니다. 4번 다음 중 중개 실무라고 볼 수 없는 것. 쭉 보니까 다 실무 맞는데 3번의 거래 종망에 가입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나머지는 다 필요한 거고. 그래서 거래 종망에 가입하려면 돈 들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에 관한 문제야? 경영에 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무적으로 볼 때 거래 종망에 가입한 개공이 한 90% 정도 된다고 보고 가입하지 않은 개공이 한 10%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럼 나머지 10%는 거래 종망에 가입하지 않고도 어떻게 중개업을 할 거냐면 네이버 같은 것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가 굉장히 좋은 개공이면 거래 종망에 굳이 가입 안 해도 돼. 위치가 좋으면 왜 안 해도 돼? 워킹 손님이 있으면 워킹만 받아도 할 수 있잖아. 예, 그래서 거래 종목망에 가입하지 않는 개공들은 위치가 좋은 개공일 확률이 많은 거야. 근데 만약에 뭐 도로에 뭐 한참 들어가 있다. 도로에서. 워킹 받기는 어렵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에 가입하지 않고는 못 해. 거래 종목망에 가입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거. 또는 뭐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그냥 하는 거.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하는 거. 이런 것도 거래 종목망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다 거기 안에서 움직이니까. 자, 331페이지 2장의 중개 의뢰, 중개 계약 쪽이 있는데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중개 계약의 정의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개 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 의뢰인과 개공, 개공과 의뢰인. 예, 옆에다가 아무데나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중개 계약과 거래 계약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예, 거래 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이 거래 계약이에요. 의뢰인과 의뢰인이 거래 계약을 하고 그러면 중개 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이고 의뢰인과 개공과 의뢰인 간의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이 먼저 무슨 계약이 나중? 중개 계약이 선행 계약이야. 먼저 오는 거고 거래 계약은 나중에 마지막에 오게 되는 거죠. 이번에 중개 계약의 종류 특징에서 일반 중개 계약의 내용 2번에 전체 채색 가능할게요. 일반 중개 계약은 그것만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행해진대? 많다, 흔하다, 일반적이다. 그래서 무슨 중개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야? 일반 중개 계약. 그다음에 순가 쪽에 보면 순가요. 2번에 금품 초과 수수나 투기 주장의 잠재적 위법성은 있으나 그렇죠? 그 자체가 뭐는 아니다. 위법은 아니다. 그럼 결론. 순가 중개 계약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뭐를 하면 금지행위야? 뭐 금품 초과 수수나 투기 주장이나 뭐 이런 걸 하면 금지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넘기시고 1번. 중개 의뢰 접수. 영어로는 리스팅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 리스팅이라는 건 이제 뭐 의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손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겠어요? 네, 뭐 장부에다가 그걸 뭐라 그래?
리스팅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의뢰 접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팅을 많이 하는 게 좋아? 네. 예, 많이 하는 게 좋아. 좋은 물건만 많이 하는 게 좋아? 안 좋은 물건도 해야 돼. 안 좋은 물건도 해야 돼. 이유는? 그래야 비교가 되지. 좋은 물건이 이렇게 부각되잖아요. 그죠? 다 좋은 것만 있으면 손님이 어떻게 하겠어? 선택을 못 하잖아. 다 좋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짜증내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응? 내가 선택을 못 하니까. 그래서 물건을 보여줄 때 유령은 무슨 물건 하나 이렇게 보여줘야 돼. 좋은 거 하나, 안 좋은 거 하나. 그래야 이제 자기들이 선택하고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좋은 거 선택했다고. 그것도 하나의 기법이죠. 1번, 개업 초기의 개공은 손님이 있어, 물건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자기가 스스로. 개업식이랑 개업 축하연 같은 것들을 해서 리스팅을 할 수 있는데, 그 개업 축하연이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잔치 같은, 우리로 말하면 잔치고, 서양 말로 하면 파티 같은 거잖아. 근데 거기다 하나 써놓을까요? 시험과는 관련이 없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 개업을 혹시라도 하실 수 있잖아. 하루에 끝내는 게 아니고, 개업 축하연을 한 열흘 정도 하시라고. 응? 열흘 정도. 그래서 그냥 그 개업 축하연이라는 게 별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개업 축하연을 할 건데, 연락을 할 때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야. 할 때 며칠 날부터 며칠 날까지 할 거야. 그리고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 안에 와야 돼. 그리고 이제 오면 사람들이 하루에 한두 명씩 올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개업 축하연을 하루에 했을 때 하루에 100명이 오는 거야. 2시간 동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오면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야, 저 집은 개업하고 나서 손님이 끊이지를 않네. 이럴 거 아니야. 그런 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니까. 예,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 팁이니까 개업 축하에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분산시켜서 하라고. 열흘 정도 이렇게. 예. 변호사들이 보통 그렇게 하거든. 계속해서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야 뭐 자기가 편한 시간에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개업 축하연 때 리스팅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자기 개업 축하연 때 와가지고 내가 시골에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 좀 하나 팔아줘봐. 뭐 한 20년째 안 팔려 있는 땅이야. 그래 그냥 내가 그냥 접수를 해놨는데 어떤 사람 하나 와서, 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뭐 이게 개발이 안 되더라도 내 후손 때에 가서 개발될 수 있는 땅 하나, 싼 거 하나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럼 뭐 하면 돼? 그거 연결해주면 되잖아. 그런 거 있죠,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리스팅을 하는 거지 뭐.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2번, 리스팅의 획득은 일반 상품의 구입 진열과 같은 영업의 출발점이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옷가게를 한다고 생각해봐. 옷가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옷을 만들거나 뭐 사거나 뭐 해가지고 진열해놔야 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죠. 예, 리스팅, 진열. 3번 공가 빈집, 공지 빈 땅에 대해서 리스팅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보면 공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무슨 리스팅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수원에서 실제 이제 이렇게 목격한 사례 하나 좀 말씀드리면, 5층에서 개업을 했어요. 개공인데 몇 층? 5층에서. 근데 5층에서 개업하면 이건 모험이지, 이거 완전. 왜 모험이야? 누가 오겠어, 5층에.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수원시내 전역에 이제 그 등기부를 다 열람한 거야. 그 투자를 한 거지. 수원시내 전역에 등기부를 다 열람을 해서, 근데 열람을 어떤 거를 열람을 했냐면, 그 구글에 들어가면 항공사진 있잖아요. 그 항공사진을 이렇게 다 열람을 해서 그걸 보고 지번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중개업하면 이제 개업을 하면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지도장사가 와요. 그 지도장사한테 그 지도를 사야 돼 어차피. 근데 그게 지번도라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거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 있잖아요. 빈 땅. 그거를 이제 다 띈 거야. 전권 다. 그게 뭐 한 3천 몇 필지가 된대요. 그걸 다 떼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가 나와? 주소가 나오잖아. DM을 보냈어요. DM을 뭐라고 보냈을까요? 빈 땅에다가 DM을 다 보낸 거야. 뭐라고 보냈을 것 같아? 응? 아니지. 뭘 파실래요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다양한 어떤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야. 1번. 너 건축할 생각이 있어? 건축할 생각이 있으면 내가 건축업자를 소개시켜 줄게.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팔을 거야? 그럼 내가 팔아줄게.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냈는데 여기서 몇 건을 터뜨렸냐면
12건을 터뜨린 거야. 여기 이 땅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2천 몇 패치를 다 떼어가지고. 그럼 12건을 한 건 많이 한 거야? 적게 한 거야? 많이 한 거지. 굉장히 많이 한 거야. 특히 토지는 요율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또 단골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땅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해가지고 건축을 해서 뭐까지 했어? 분양까지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몇 년을 이제 하다가 성공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명동으로 간 사람이 있어. 명동. 네, 그래서 지금 명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지금은 잘 못해요. 네, 지금은 잘 못하긴 하는데 수원에 있을 때 되게 잘했어.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니까. 직원들도 많이 두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지에 대한 리스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리스팅 할 수 있어요. 공지도. 꼭 아파트만 가지고 우리가 중개업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파트는 크게 재미도 없고. 왜 크게 재미도 없어? 요율이 작잖아. 요율이 작으니까. 자, 4번 매수의 접수. 매수의 접수는 뭐 해달라는 접수지? 사달라는. 예, 그런데 권리의 확인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권리의 확인은 무슨 접수에서? 매도 접수에서 그게 필요한 거죠. 5번 순가중개계약은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해당될 수도 있어. 그런 개연성은 있으니까. 2번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예, 중개계약은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을 하도록 하는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이에요. 의뢰인과 개공 간의 계약이다. 맞아요? 네. 이 중개계약은 구두로 할 수 있으나 구두로 가능하지요.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뭘로 해야 돼? 법정서시. 그게 의무가 있으니까. 3. 개공과 의뢰인의 수에 따라 공동과 단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죠? 예. 혼자 하면 단독, 둘이 하면 2명 이상이 하면 공동. 4. 중개부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 전속, 독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일반, 전속, 독점은 보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뭐의 유무? 독점력. 독점력의 유무하고 관련이 되는 거지. 보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보수를 받는 방법에 따라서는 뭐하고 뭐가 있지? 정가와 순가 중개계약이라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런 정도 이해하실 거고요. 5번 공인중개사법에서 정가, 순가 중개계약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명문으로 금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를 초과하면 중개부수를 초과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죠. 3. 중개계약이라는 설명 중 옳은가? 1. 중개계약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와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그런가요? 밑줄을 한번 잡을게요. 권리에서부터 계약 끝까지 쭉 한번 밑줄 하시고 이전하는 자와 취득하는 자 사이의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래? 그건 거래계약이죠. 중개계약이 아니라. 2번 중개계약은 성문계약보다 문자화 시키는 것보다 구두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합리적이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어? 통상적이다라는 건 맞아.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이니까. 그런데 뭐 하지는 않아. 이게 합리적이진 않아요. 합리적이다라는 거는 이치에 맞다라는 건데 뭐가 구두가 이치가 맞겠어요? 아무래도 문자화 시키거나 글로 남겨놓는 게 합리적이죠. 3번 현행법령에서 중개계약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고 했는데 명문의 규정 있어요. 22조 일반 중개계약, 23조 전속 중개계약 둘 다 있습니다. 4.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죠. 분류식 계약이고 유상 쌍무 계약인데 다 좋은데 노무 공급 계약이 조금 생소하잖아요. 그 노무 공급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계공은 식당 주인하고 뭐가 달라요? 식당 주인은 음식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재료 같은 게 필요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럼 100% 뭐야? 노무만 공급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노무 공급 계약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100% 뭘 받아? 인건비를 받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선진국으로 갈수록이요. 선진화될수록 인건비가 어때? 높아지고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업종으로 봤을 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부동산 그 전자계약이라는 게 시험범위에 들어온다 그랬죠. 내년부터 그런 얘기 제가 말씀 안 드렸나? 예. 그러니까 우리 저 공고문에 보면 있어요. 거기 우리 복도에 보면 내년부터 2019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중개 실무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 이제 그 공고 떴거든. 그리고 그 전자계약을 이제 시험에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조만간에 전자계약화 시키겠다는 거지. 근데 그걸 이제 강제시킬 거고요. 그렇게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가. 근데 그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이 뭐냐면 누가 아니면 입력을 못해. 개공이 아니면 입력을 못해. 그러면 우리 개공한테 굉장히 모한 상황이야. 그게 아주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시장을 완전히 개공이 독점하는 시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4인 간의 거래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니 법무사니 할 수가 없어. 개공의 등록번호를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의무화 시키겠다는 거야.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 환경은 뭐해지는 거야?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서 무조건 올해 따시라고. 근데 제가 지금 요새 뭘 하냐면 내년도 기본서를 수정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기본서 수정. 지금 이때 만들어야 돼. 10월 달에 나와야 되니까. 내년 기본서가. 근데 이게 많이 바뀌어요. 기본적인 체계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계가 뭐가 많이 바뀌냐면 옛날에는 계약서를 썼잖아. 근데 이제 계약서를 쓰는 시대가 아니라고 이제. 그냥 뭐 하는 시대야? 입력을 한다고. 확인 설명서도 이제 안 쓸 거야. 확인 설명서도 계약서 쓰기 전 단계 화면에서 입력하고 넘어간다고. 그럼 서명 민날인도 안 해, 이제. 서명 민날이 왜 안 해? 그냥 우리가 공인인증으로 그냥 인증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다 우리가 들어간 거가 기록에 남으니까. 그리고 당사자들도 내가 입력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공인인증 하고 들어와서 이제 클릭만 하고 넘어가는 거, 확인만 해주고 넘어가. 그러면 그게 다 기록에 남으니까. 예. 그런 시대가 내년부터 바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지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래 따라고, 오래. 예, 오래. 내년에 따면 또 이제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자, 아무튼 노무 공급계약에 들어가고요. 5번 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부수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개계약이 개공이 당사자잖아요. 개공이 뭐야? 신분이. 상인이니까 약정이 있든 없든 뭐야? 유상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유상 원칙. 물론 무상으로 해줄 수는 있지. 그건 이제 개공이 이제 포기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4번. 의뢰인이 체결하는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중개계약은 문서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이런 방식, 뭐 요식 이런 거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류식이니까. 이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중개될 성물의 권리관계 등에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무슨 의무라고 그래 우리가? 확인 설명의 의무라고 하죠. 앞으로는 이것만 이제 말로 하는 거야. 이것만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리고 이제 다 뭘로 해 이제 전자적으로 다 할 거예요. 3번 중개가 완성되는 시기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중개계약이 뭐된 때이다. 체결된 때이다. 이때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완성돼? 거래계약이 체결돼야지. 응?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 거래계약이 체결. 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공은 반드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거래총무망에 공개해야 한다. 4번 어디가 틀렸어요? 반드시 공개하는 건 아니죠. 누가 뭘 요청하면?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비공개로 바뀌니까. 5.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 틀렸네.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뭐가 발생해?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고 완성이 되면 보수 청구권을 뭐 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발생되는 게 아니고 행사. 5번 우리나라 중개제도하고 외국 제도하고 비교하면 불명확화, 비정형화 이런 게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그럼 이거를 정형화, 서면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1. 중개업무에 대한 관 주도의 통제가 강화.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할게요. 관에서 통제할 일이 강화돼 아니면 줄어들어? 줄어들고요. 100% 전산화시키면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강화돼 줄어들어? 훨씬 줄어들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다운계약서라 이런 거는 거의 못하게 되는 거야 이제. 다 잡히는데 이제 전자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관주도의 통제는 완전히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없고 그런 것들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강화되는 게 아니고 완화되는 게 장점이죠. 오히려 관에서 통제하는 게 강화되면 그건 장점이 아닌 거지. 관에서는 뭐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 개입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맡겨놓는 게 가장 좋은 거죠. 2번
중개계약을 서면화 명확화함으로써 중개보수의 자유로운 약정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개보수의 자유로운 약정은 어차피 안 돼. 왜 어차피 안 돼? 중개보수는 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장점이 아닌 거예요. 중개보수에 대한 법률을 변경하기 전에는 자유로운 약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3. 유통기구의 발전 등 유통시장의 근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속중개계약으로 가면 서면으로 하잖아요. 근데 전속중개계약으로 가게 되면 정보를 공개해야 되잖아. 어디다가 공개해야 되지? 거래정보망. 그럼 거래정보망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물건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그 활성화되면 근대화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대화 기능. 4. 개공의 권익 옹호에 기여할 수 있다. 권익 옹호라는 건 개공만 좋다라는 뜻인데 서로가 좋아야지. 그래서 누구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의뢰인한테도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5번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가 양산되어 라고 했는데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는 이제 완전 근절됩니다. 증거가 잡히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산화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없어져. 왜 없어지냐면 그 부동산 전자계약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뭐가 없으면 못 들어가. 등록번호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아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은 100% 없어지게 되는 거죠. 6번 중개계약의 종료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기간이 끝났다네요. 그럼 종료돼야 돼요? 예. 2번 계약의 체결이면 목적의 달성이 된 거니까 이제 끝난 거지. 의뢰인의 파산이면 중개불능이야. 왜 중개불능이냐면 의뢰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종전부동산은 처분할 수가 없어 이제. 파산재단에 이렇게 속해버리니까. 그럼 중개불능이죠. 뭐. 4번의 물건의 멸실도 중개불능. 그래서 종료사유에 들어가고요. 5번은 옆에다가 그림 하나를 좀 그려놓을게요. 자, 개공이 있고요. 의뢰인이 개공한테 의뢰를 해요. 뭘 팔아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근데 요게 하나의 계약이야, 계약 아니야? 계약이지. 이게 무슨 계약이야? 이게 중개계약이죠. 의뢰인과 개공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공이 이 물건을 한 번도 안 팔아본 물건이야. 자신이 없어.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개공한테 다시 의뢰를 해요. 내가 이런 물건 받았는데 나랑 같이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이 개공이 이걸 접수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것도 계약이야? 잘 생각해봐요. 이것도 계약인가? 계약이지. 왜 계약이에요? 의뢰하고 청약을 하고 접수하면 승낙을 한 거잖아. 이것도 계약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계약이 뭔 계약이냐? 그럼 이거는 거래 계약이야? 거래 계약은 아니잖아. 이것도 무슨 계약이냐면 중개 계약인데 이 중개 계약과 이 중개 계약을 구별하기 위해서 얘다가 뭐라고 붙이는 거야? 제2 중개 계약이라고 붙이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손님을 하나 찾아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공동중개 계약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제2중개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개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 5번이 다음. 7번이요. 네, 중개계약의 종류와 의미를 설명한 것인데 틀린 거 1번. 공동중개계약은 세 번째 줄 쉼표 다음부터 볼게요. 다수의 개공이 상호 협동하여 거래를 완성시킨다. 그게 공동중개계약의 정의라고 볼 수 있죠. 2명 이상의 개공이. 2.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중개의뢰 형태는 의뢰인이 다수의 개공에게 의뢰하여 그중 제일 먼저 거래가 이루어지는 바에 따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 예, 일반 중개계약이다. 끝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일반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3. 독점중개계약은 특정 개공에게 독점적으로 의뢰를 하는 계약의 형태로서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를 누가 성사시키든 간에 개공이 중개보수를 받게 된다. 그렇죠. 독점은 언제나 보수를 받으니까. 4. 현행법령에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개공에게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화하고 있죠. 며칠 안에 공개해야 돼? 7일 안에. 자, 5번은 순가중개계약에 대한 사례 문제인데 7, 8을 잠깐만 봐보세요. 자, 요런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손님이 개공한테 물건을 의뢰할 때 이렇게 의뢰합니다. 10억 나한테 입금해 주세요. 10억을 입금해 달래. 토지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 내포되어 있을까? 10억을 입금해 달라는 말이에요.
뭐 이제 나머지 너 다 가져. 이것도 있지만 10억 나한테 입금해 주면 그 돈에서 너한테 수수료 줄 생각 없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로 쓰인 말이야. 이게 10억 입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나는 꼭 얼마가 필요해. 10억이 필요해. 이 말이야. 그럼 나는 개공인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 개공한테 브리핑을 할 때 얼마라고 브리핑하면 안 되는 거야. 10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소위 이제 스폰치라고 해가지고 11억이라고 해야지. 11억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 토지 같은 건 1억 붙이는 게 일도 아니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손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얼마짜리 물건이라고. 10억 입금 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얘도 이제 뭘 붙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얘가 얘한테 설명할 때는 뭐라고 설명하겠어? 12억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겠지. 왜냐면 얘도 보수를 먹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얘는 얼마에 사게 되는 거야? 12억에 사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1억을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 그래? 순가 중개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보고요. 5번 문장에서 뭐가 틀렸는지 찾아보세요. 개공이 미리 매도나 매수 가격을 제시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거야? 의뢰인이 정한다고, 의뢰인이. 그죠? 예, 틀렸다고. 예.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뭐가 하나 보도가 됐냐면 지금 그 통계 자료 하나, 중요한 자료가 하나 발표됐는데 개공이 1년에 11.2건밖에 못 한다네요. 매매가. 예, 매매가. 1년에 11.1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건을 못 한다는 얘기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개공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 그러면 이들은 뭐 먹고 사는 거야? 11건을 해가지고 1년에. 앞뒤가 안 맞잖아.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안 잡히는 거죠. 통계 자료에. 이런 게 왜 안 잡혀? 이런 건 노출시키지 않으니까. 예.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1년에 3건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응? 이런 걸 1년에 3건을 한다고 생각해 봐. 그럼 얼마야? 3억이야. 예.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11건만 해도 계속 먹고 사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을 아주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할게요.